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19년 대비 바른교정학 새 교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 교재에 바뀐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해서 또 새롭게 교재가 출간이 됐습니다. 교재에 맞게 또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정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채 7급, 9급 공채도 있고 또 경채라든지 또는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먼저 이 시험의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채 같은 경우에는 특히 9급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지금 운영 중이죠. 조만간 필수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선택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역대에서 가장 어렵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난이도가 있었고 조정 점수 9급의 선택 과목은 이제 조정 점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정 점수가 92점에 육박하는 이런 상당히 고득점이 나온 그러니까 무척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올해 9급 시험에서는 2018년 시험에서는 또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조정 점수가 70점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만점을 받은 학생은 73점대 점수를 맞았어요. 그 얘기는 이 교정학 선택자 중에 고득점자도 있지만 중저득점자도 상당히 분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교정학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난이도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할 수 있다. 이런 또 선택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어차피 업무를 하다 보면 이 교정 관련 내용, 교정학이라든지 교정 관련 법령은 또 충실히 알아야만 또 직무에 지장이 없을 테니까 이 선택은 상당히 시험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특채나 경채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그리고 승진 시험도 그렇고요. 교정학과 형상책이 있지만 교정학 파트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출제하느냐의 문제인데 법령이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채 시험 같은 경우도 법령이 높고 법령이 공채 시험이라고 한다면 법령과 이론을 구분하자면 법령에서 한 75%에서 한 85% 정도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비중이 있고요. 이론은 15에서 25%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공채의 일반적인 출제 경향이고요. 뭐 경채나 승진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법령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한 85% 이상. 나머지 이론에서는 한 15% 이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채나 승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령에서 나오고 공채에서도 법령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공부할 때 이론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학습의 방법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법령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법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령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주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집행법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그래서 형집행법에서 대부분의 법령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형집행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령, 그 다음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이거는 법무부령이죠. 우린 법무부 관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중에 법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꼼꼼히 보셔야 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또
중간중간에 선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게 시험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냐? 이건 뭐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법의 모든 사항을 다 다루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세부 내용을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하고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도 있고 시행령에서 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임에 의해서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법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법무부령. 네. 이렇게 해서 법의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체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가장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이 뭐죠? 헌법이죠. 네.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부령. 뭐 법무부처럼 이런 각각 부서가 있는 파트면 부령이고 또는 뭐 부서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총리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네 가지 체계로 되어 있고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권리, 의무, 기본권, 그 다음에 뭐 의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통치 구조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을 하고 대통령은 어떤 권한이 있고 또 국회는 어떻고 사법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 되겠고요. 법률은 그 중에 각각 파트별로 뭐 민사적인 영역이면 민법, 상법 같은 게 있고 형사적인 영역에 형법, 형사소송법, 우리가 배우실 형집행법 이런 각각의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 형집행법이 등장하고요. 여기는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수용자다 그러면 수용자의 권리는 뭐고 의무는 무엇이고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 여기에 모든 걸 담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령 부령에 위임을 하는데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사항은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이 중에 권리 의무와 관계된 의무와 관련된 중요 내용, 중요 사항 위주로 위임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부적인 업무는 법무부 자체 내에서 규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나머지 세세한 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 하에 우리 각종 형집행법뿐만 아니라 뭐 보호관찰법이니 대부분의 법이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의 틀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다.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질문할 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다음 사이트에 바른 교정학 세상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교재 머릿말에 보면 머릿말 오른쪽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그때 확인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이란 말. 여기서 교는 바로잡을 교, 정은 바를 정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게 바로잡을 교고요. 그다음에 바를 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중에 뭐 발음이 안 좋다 또는 뭐 치열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도 다 교정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죠? 범죄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교정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까요? 교정의 기본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교정이란 범죄자, 비행소년 등 이런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품성 바로잡고 재사회화시키는 국가의 일체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또는 비행소년을 심성을 바로잡아서 재사회화하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풀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교정의 개념을 아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범죄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범죄자가 뭡니까? 범죄를 저지름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정된 자죠. 그죠? 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범죄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범죄는 우리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형식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법이라는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의 범죄는 무엇이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부과하겠다. 바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법입니다. 형법도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좁은 의미, 형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죠. 형법전.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규정이 담겨져 있는 거. 이게 바로 형법이고, 좁은 의미의 형법이고, 넓은 의미에는 이렇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내용이라면 형법이란 이름이 아니어도 다 넓게 형법의 일종으로 넓은 의미의 형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법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다. 적국에 대한 찬양 공호를 한 사람은 얼마의 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형법의 일종이고요. 뭐 예를 들면 행정법규에도 있습니다. 술집에 또는 뭐 특정한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정법규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에게는 얼마의 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바로 그것도 넓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이 되죠. 바로 이렇게 각종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 이게 바로 이제 범죄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요거는 법 규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자들은 사회적 유해 행위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또는 뭐 버스를 기다리는데 앞서가려고 새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 가지고 범죄가 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 중에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넓게 봐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큰 개념이고요. 밑에 좁은 의미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중에서 사람을 살해했다, 폭행했다, 상해했다, 절도했다 이런 행위들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범죄로 규정해서 형벌에 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런 차이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기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범죄 성립 요건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관련된 지금 설명이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반적으로 3단계 체계론이라고 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용어가 좀 헷갈리죠? 일단 쭉 나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 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세 개를 전부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말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줄여 쓴 말이에요. 범죄의 구성요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죠? 바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형법 250조 1항을 보면 살인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살인죄 해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바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형법 250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1단계가 그죠?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라고 한다면 1단계가 성립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어떤 이유에건 그러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법성은 뭐죠? 사회 질서에 반하여 위법한 성질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였거나 폭행을 했거나 상해했거나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법의 추정력이라고 해요.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정이란 말이 뭐죠? 추정? 대체로 그렇다란 뜻이죠. 아닐 수도 있는 경우 가끔 있죠. 아닐 수도 있는 경우를 바로 우리 형법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조각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법성이 없어지는, 위법성이 소멸하는 사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정당 방위, 그죠? 잘 아시죠? 또는 뭐 긴급 피난이라든지 정당 행위라든지 또는 뭐 피해자의 승낙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우리 형법에 20조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정당 방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살해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은 하죠. 형법 250조 1항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죽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밀쳤는데 땅바닥에 머리가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사회 사람들의 관념에 건전한 상식에 비춰봐서 이거는 허용돼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사람이 죽었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법이 탈락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면 위법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하다. 그러면 이 범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리 분별하고 의사결정할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무엇인지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해가지고 전혀 사리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인사불성인 상태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책임이 탈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형법상 10조 1항에 심신상실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리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의 행위는 책임이 탈락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하나 형법 9조에 보면 만 14세 미만 14세 되지 않으냐 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14살도 만으로 14살도 안 된 정도라면 스스로 사리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고 법에서 선언을 하고 그 아이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다.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이게 바로 책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만 12살, 13살 먹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똘똘한 아이 같으면은 그런 성인만큼 충분한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애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에서 이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우수하고 탁월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14세 미만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성요건에 해당 위법 책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고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소추 조건이나 처벌 조건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춰야만 검사가 또 공소 제기도 하고 처벌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소추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욕죄 같은 경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의 고소.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나 이 사람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까지 다 갖춘 경우에 한해서 검사는 공소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사유. 대표적인 경우가 가까운 친족, 가족 간이다. 예를 들면 중학생, 만 14세 이상이 된 15세 먹은 중학생이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자기의 용돈을 소비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시계를 훔쳤다. 아버지 시계를 훔쳐다가 팔아가지고 그걸로 용돈을 쓰려고 한다. 훔쳤다. 그러면 분명히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자, 그죠? 절취한 자에 해당이 되니까. 하지만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쳤다고 그거 처벌한다는 건 우리의 건전한 상식이나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런 규정을 두어가지고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에게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때는 검사는 처벌할 방법, 공소제기를 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범죄가 성립이 되고 소추조건, 처벌조건 등등 모두 갖췄다. 그러면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벌이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범죄냐 아니냐를 규정한 게 어디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언급을 한 것처럼 형법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범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고 각종 소추 조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겠죠. 공소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요. 그게 바로 형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을 다루고 있는 법이 형사소송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범죄자의 확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심리를 진행하고 나서 재판이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고 얼마의 형벌을 처한다. 형벌 중에도 뭐 벌금형도 있고 사형도 있고 징역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유형이라든지 사형 같은 게 선고가 되면 확정이 되면 어디로 가죠? 범죄인에 대한 이제 형 집행이 필요하죠. 이걸 다루고 있는 법이 바로 우리가 배울 형 집행법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유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형을 집행할지. 예를 들면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구금함과 동시에 노역에 종사해야 되고 또 금고형이라고 하면 노역에 종사할 의무는 없지만 시설에 구금이 되는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집행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해가지고 재사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 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범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죠. 다음은 비행소년입니다. 비행소년이란 말은 우리 형집행법에 나와 있지 않고요. 요거는 소년법에 있습니다.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형벌이 아닌 기타, 이게 보완처분의 일종인데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비행소년입니다.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년법에 필요한 설명을 이제 드리겠고, 이런 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일정한 제재,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범소년은 뭐냐면 10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 중에서 무단 가출을 해서 밤에 나가서 뭐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이런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당장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향후에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의 차원에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도 규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이 또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재사회화. 네. 형집행법이라고 했는데 형집행법을 이제 자세히 정확하게 적으면 우리 법의 개념 명칭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행형법이었어요. 2008년까지. 그러다가 2008년에 대거 개정이 되면서 법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과거에는 형 집행에 초점을 맞췄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형을 집행할 것이냐, 관리, 질서, 형 집행에 초점을 두었다가 처우에 관한 부분도 그 당시에 있긴 있었지만 처우에 관한 내용이 대폭 2008년부터 확대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고 또 처우에 관한 수많은 상세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둘 다 이제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사회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재사회라는 것은 처우 교정 교화를 통해서 사회 복귀, 그죠? 사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통해서 다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반 사람과 어울려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교정의 가장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재사회화라는 말, 물론 쉽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아주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요. 우리 교도관으로서 가장 큰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범죄자의 재사회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국가의 일체의 활동, 뭐 수많은 활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범죄를 사전에 막는 범죄 예방 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 사람이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형사제재입니다. 형사제재의 형벌과 보완처분이 있죠. 여기서 형벌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사후적 처분으로서의 제재, 형사 제재를 의미하는 거고,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 개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형사 제재에는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는데, 형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형이든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이런 형벌을 부과할 때는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완 처분은 기준이 다르죠. 이 사람이 장래에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완처분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인 소급처벌금지 원칙. 네. 소급처벌금지. 그래서 여기 우리 판례에서도 법원의 판례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처벌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처벌은 바로 형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벌에 한해서만 소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996년 1월 달에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짓을 했어요. 근데 재판이 진행이 중이에요. 재판 진행 중에 중간에 1997년 1월 1일 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살인죄라고 한번 해보죠. 살인죄의 지금 형벌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잔혹한 살인죄가 많이 생겨가지고 살인죄에 대해서 형벌을 좀 더 강화해라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5년을 10년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다면 어떻죠?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나중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죠? 소급처벌금지 원칙과 같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행위 당시에도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 당시에 있는 이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지 이 행위가 국민들의 의사에 마땅치 않고 적정한 정도의 형벌이 아니다라고 해서 더 강화된 것으로 개정이 된 다음에 이걸 적용해버리면 그 행위자에게는 불이익하다. 이거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 원칙이 바로 소급처벌금지 원칙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예요? 형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96년 1월 달에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고 97년 1월 1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는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 우리 형법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97년 1월 1일부터. 이거는 보완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96년 1월 달에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판사들은 뭐부터 생각하죠? 소급처벌금지 원칙은 형벌에 한한다. 그렇다면 보호관찰이 형벌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보겠죠. 결론은 뭐다? 아, 이거는 형벌이 아니고 보완처분이네. 이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네. 그죠? 형벌은 불가능하지만 보완처분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도 개정된 새로 생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이렇게 형벌과 보완처분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형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를 했으니까 이 당시 이 사람의 행위 어떤 의도로 누구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있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니까 재판 진행 중에 이 사람의 반성의 기미, 이 사람의 모습 이게 현재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완처분을 판단할 때는 그래서 바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이 장래의 위험성이라는 개념을 재판 진행 중에 이 사람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형벌과 보완처분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형벌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형벌의 종류입니다. 형법 제41조에 9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형벌이 바로 사형이죠. 생명형이라고 하죠.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 우리 형법에는 교수형에 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군형법을 위반해서 사형이 선고됐다면 어떤 형벌이죠?
총살형. 군형법에는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형의 종류에는 집행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예전에 시험에 몇 차례 나왔는데 교수형과 총살형이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역과 금고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강제 노역에 종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기는 노역 의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간 요건 이런 건 똑같아요. 기간은 둘 다 1개월에서 30년까지 하도록, 이게 원칙이고요.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징역과 금고의 공통된 특징. 노역의 의무가 있냐 없냐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징역, 금고. 그 다음에 명예형이 있죠.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든지 법인의 이사 등이 되는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죽을 때까지 박탈시키는 게 자격 상실이고, 자격이 상실됐다가 나중에 허용이 되는 경우를 복권제도라고 해요. 이건 사면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격 상실, 자격이 박탈돼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권 조치가 있었고, 그래서 신분을 회복해서 공무원이 될 자격을 회복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던 이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자격 정지 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법원에서 1년에서 15년까지 정해가지고 자격 정지를 뭐 선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이 박탈되는 제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예형이라고 합니다. 사형은 생명형이라고 그랬죠.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명예형. 공무원이 되는, 그러니까 명예를 자극하는 제도죠. 제한하는 명예형. 나머지는 벌구 과몰입니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자, 이 중에 이제 벌금, 이건 돈 내는 거죠.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산형이 있는데 과료, 이것도 재산형이에요. 재산형, 액수의 차이가 있고요. 몰수도 부당한 이득을 박탈하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이득을 박탈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뇌물 그대로 갖게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몰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 이것도 재산형.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묶어서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벌금과 과료를 비교할 때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면 원칙이 되고, 때로는 감경할 때가 있어요. 감경 시에는 5만 원 미만도 가능하다. 감경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람이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아주 뉘우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서 사회를 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저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법원 판사의 권한으로 절반 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벌금을 선고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러면 2분의 1 감경하지. 그러면 2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고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과료 같은 경우에는 2천 원부터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까지. 이건 미만이 되겠죠. 5만 원이 돼버리면 벌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구류는 아까 징역금고와 유사한 건데 금고와 유사하고 기간만 다르다 생각하면 돼요. 금고는 1월 이상이죠. 구류는 그거보다 짧아야 돼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0일 미만. 여기도 미만인 이유가 30일이 돼버리면 한 달이 되니까 금고로 넘어가야 되겠죠.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묶으면 요 구류형과 징역금고는 교정기관에 격리 구금하는 거. 그래서 이걸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형벌의 종류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까지도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관련된 항목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순서 정도는 알아두세요. 순서. 사형부터 징역금고. 그리고 징역금고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죠.
그래서 징역금고 중에 중한 거 무기가 더 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기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유기형이 요 기간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징역금고에 어떤 게 주관 형벌이냐는 기간을 기준으로 먼저 정합니다. 기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다 징역은 징역 20년이고 금고는 무기금고다. 그러면 이게 더 중한 형벌이 됩니다. 기간이 같을 때 한해서만 두 번째가 징역, 세 번째가 금고 이 순서에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하나는 징역 10년, 하나는 금고 10년이다. 그러면 징역이 중한 형벌이 되고 노역이 추가되니까. 그런데 징역 10년, 금고 15년이면 금고가 더 중한 형벌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순서대로 사형, 징역, 금고, 그 밑에 자격 상실과 정지 제도가 있고 나머지 벌, 구, 과, 몰 이 순서다. 이 9가지를 순서대로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앞으로 각종 다른 법령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틀을 좀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중 우리 현행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 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1번 징역, 2번 금고, 3번 자격정지, 4번 사회봉사명령. 이거 형벌이 아니죠. 뭐라 그랬죠? 보호한 처분이잖아요. 이렇게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아까 몰수 이야기를 했는데 추징 들어보셨나요? 추징? 몰수는 여기 형법 41조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형벌이라고 했는데 추징도 형벌일까요? 추징의 일단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공무원이 100만 원 뇌물을 받았어요. 그 받은 뇌물을 집에 장롱 속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물죄로 집에 가서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그대로 있다. 그럼 그거 그대로 몰수하면 돼요. 그런데 100만 원 받아가지고 친구랑 술 먹고 다 써버렸어요. 돈이 지금 어딘가로 사라진 상황이죠. 그러면 그 돈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죠. 바로 그 물건 자체, 뇌물 받은 물건 자체는 사라져가지고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100만 원어치를 받았으니까 100만 원에 상당하는 가액을 뺏어내야 되겠죠.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추징입니다. 결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의 취지를 관찰하기 위한 사법 처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추징은 형벌이 아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과료 얘기했죠. 과료랑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과태료는 뭘까요? 아시는 분들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주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어디서 부과하죠? 구청에서. 그죠? 주차 위반 딱지 뗀다 그러잖아요. 이건 과태료고 이거는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래요. 과료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과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고 재판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니까 반드시 재판, 법원이 관여해야 돼요. 사법기관이 관여해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형벌의 개념을 정확하게 종류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규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 이야기한 거죠. 범죄자는 무엇이고 비행소년은 무엇이고 이들을 재사회하는 게 우리 규정기관의 목표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한 국가의 일체의 활동으로서 각종 범죄 예방이나 형사 제재 조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